오늘은 인사청문회를 가지고 군사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특히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지금 의혹이 해소가 된 상태입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지금 남아 있는데요. 그러면 과연 어떤 세력과 어떤 사람들이 송영무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이러는 것인지 그 배경도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송영무 장관이 취임했을 경우 과연 우리나라 국방이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그런 부분 한번 들어보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잘 아시는 군사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석희 예비역 중령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저와 함께 옆에서 도와주실 UBC 대표를 맡고 계시는 김영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석입니다. 네, 우리끼리 너무 짜고 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리액션 담당인데 열심히 리액션 해가지고 또 방송을 좀 풍부하게 만들겠습니다. 이 경영부분 대표님이 방송에도 자주 나오시고 글도 열심히 쓰시고 네. 이거 보도부문 대표가 더 분발을 해야 네. 된다는 어떤 무언의 압박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그 송영무 장관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서는 저희 그 정치 신세계 팟캐스트를 들으셨던 분들은 대부분 해소가 되셨을 거예요. 예. 뭐 다양한 의혹이 제기가 됐죠? 뭐 기억나시는 거, 예. 또 저는 제일 기억나는 게 그 따님 주식 70만 원어치 샀다고 그게 무슨 뭐 방산비리랑 연관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그 주장이 제일 기억이 남는데 그런 거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국민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네. 나는 위장 전입. 그 스토리는 제가 여러분들 덕분에 그 기사가 거의 지금 30만 건 조회를 지금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30만 건이라고 하면요. 지금 저희는 아직 네이버 다음 포털에 아직 안 들어간 상태인데, 포털에 들어가 있는 기사도요, 정말 최상단에 아주 중요 메인에, 기사로 그렇죠. 메인에 노출이 되어야 30만을 조회를 합니다. 정말 대단한 네, 정말 SNS에서 진짜 그렇게 많이 회자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만큼 그 내용이 가지고 있는 그 좀 진실성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표현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중령님 혹시 그 기사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진짜 임팩이 대단하시더라고요. 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우리 군사 전문가, 예, 군사 전문가 하니까 김종대 의원 생각나는데 김종대 의원보다 훨씬 군사 전문가이십니다. 이석희 중령님 한번 본인 소개 한번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육사를 나왔고요. 네. 2014년까지 방위사업청에서 한 10년 정도 네. 방위사업과 관련된 일을 좀 네. 했었고요. 네. 14년 이후에 나와서 네. 이제 좀 개인 일을 하다가 네. 최근에 이제 좀 이런 정치에 관심이 네. 있더라고요. 이렇게 네. 너무 이번에 촛불 시위나 이런 걸 네. 보면서 네. 정치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네. 것을 군인이었지만 네. 굉장히 많이 느껴서 예. 좀 예. 그럼 지금 민간인? 완전 민간이시죠. 예. 머리 보면 외모가 예. 보통이 아니신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조국 민정수석하고 좀 그지? 그래서 굉장히 밖에 나가면 예. 인기가 많으실 것 예. 같은 예. 인기나 많으셨어요. 아마 지금 하얀색 머리 때문에 좀 그렇게 보시는데 제가 못하죠. 요즘은 흰머리가 대세가 되어버렸어요. 예, 그런가요? 염색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흰머리 계신 분들이. 생도 시절에 예. 그 소개팅 미팅 같은 거 나가면 굉장히 인기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예, 열심히 했죠. 했는데 또 그게 외모만 가지고 또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연예인 세계는.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쑥스럽네요. 예. 자, 그래서 우리 그 의혹 제기 아까 말씀드리다가 이제 또 했는데 그 위장 전입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제가 쓴 기사를 한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청문회에서 위장 전입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리고 저는 사실 또 개인적으로 좀 어처구니 없었던 거는 그 따님 휴가 475일 그거는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걸 의혹이라고 제기를 할 수 있겠지만 세상 물정 조금 직장 생활 조금 해본 사람이면 그런 의혹을 제기를 할 수 없어요. 아, 너무 악의적인 것 같다는 생각 네. 드는 게 왜 그러냐면 10년치를 모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휴가 일수를 계산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의혹을 제기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한 1년치, 2년치로 하면은 그 뭔가 이렇게 의혹의 규모가 안 맞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일부러 한 10년치를 모은 건데 어떻게 10년치 휴가 475일 그 10년 동안에 따님이 또 출산을 2번이나 하셨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럼 뭐 상을 줘도 시원찮을 판에 휴가 갔다고 뭐라 그러는 건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지난번에 뉴스에 한번 다루셨잖아요. 네. 근데 되게 조금 가슴이 짠했던 게 네. 그때 뭐 그때 좀 아픈 딸이 있다고 네. 그게 있었는데 보니까 이분은 첫째 딸. 아 네. 맞아요. 예. 휴가 쓰신 분은 첫째 따님입니다. 딸. 예, 둘째 따님은 위장전입과 관련해서 제가 기사로 썼지만 16 나이에 그렇죠. 그때 이제 그 몹쓸병 때문에 네. 8살인가 병 9살에 발병이 돼서 예. 8년간 8년간 고생하다가 가슴 아프더라고요. 예, 세상 그 꽃을 미처 피워보지도 못하고 하늘나라로 간 그런 아픈 가족사가 담겨 있었던 의혹이 바로 위장전입 사건입니다. 예. 그 의혹을 제기하더라도 최소한의 인간적인 배려는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그래도 다 같은 한 세상, 이 한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너무 잔인한 의혹 제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자, 모든 의혹이 거의 이제 뭐 거의 30가지에 가까운 의혹이 제기가 됐지만 거의 다 정리가 됐고요. 지금 청문회에서 한 2가지 정도가 이슈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음주운전입니다. 26년 전, 1991년, 예, 그때 있었던 음주운전 의혹. 그 다음에 하나는 법무법인 율촌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받은 고문료, 그리고 LIG 넥스원에서 자문하면서 받았던 자문료. 또 자문료. 네. 이 2가지가 지금 마지막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오늘 정리를 좀 할 건데요. 특히 이제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의 김학용 의원이 집요하게 지금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무슨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해가지고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예, 똥불을 찼죠. 예, 자살골. 자살골을 넣습니다. 그 자살골 그 한번 소개해 주죠. 예, 거의 뭐 청문회 오후쯤 네. 돼서 갑자기 이제 굉장한 거를 또 하신 것처럼 예.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음주운전은 더 이상 없느냐 그렇죠. 물어봤고 김 의원님 물어봤고 그거에 대해서 좀 없다 네. 했는데 그러면은 만일 있으면 사퇴하겠느냐 봐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청문회장을 술렁이게 만들었었죠. 아, 굉장히 많이들 놀라셨죠. 드라마틱하게. 예. 예. 근데 결과가 굉장히 허망하게 끝났었죠. 예. 네. 그게 본인이 아니라 그 동기생. 동기생. 예, 박모 대령으로 예, 시기가 예, 91년도 예. 똑같아요. 진해 해군 예, 작전사령부에서 원래 그때 있었던 거는 사과를 하셨던 거고 네. 이제 처리 과정에서 당시에 좀 음주 문화에 대해서 좀 전 사회적으로 관대할 때여가지고 그게 이제 부대 그냥 소속 통보라는 이름으로 해서 좀 됐던 거. 그거는 이제 송 후보자만 그렇게 됐던 건 아니고 당시에 이제 한 33건 정도가 있었는데 뭐 21명, 예. 33명 가운데 그쵸, 21명은 예, 우리 소속 송 후보자님하고 비슷하게 비슷하게. 다 그렇게 처리가 어저께 됐다고 이철희 그러더라고요. 의원님이 네. 청문회장에서 그걸 읽으셨는데 뭐 네. 기물 파손한 거, 뭐 차량을 부순 거 그런 것도 다 소속도. 그러니까 그 당시는 좀 그랬던 것 그렇겠죠. 같아요. 네. 그래서 91년이에요. 예, 그게 예. 어느 시절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깨끗하게 사과를 하셨고 네. 젊은 날의 실수 네. 이렇게 사과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전출을 네. 오셔가지고 그때 이후에 뭔가 제보를 또 받으셔서 이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김학용 의원이 지금 굉장히 사실 그 91년도에 있었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사실 경찰에서는 해군 헌병대로 이첩을 했고 그리고 해당 부대장이 그걸 처리를 다 한 사안이잖아요. 이게 외부로 나오기 굉장히 힘든 자료가 외부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방부에서도 이 유출이 어떻게 됐는지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확인을 해줬는데
예. 오늘 언론에서도 이제 그게 네. 다루기 시작했는데요. 뭐 며칠 전부터 좀 예. 기민이 있었죠. 오늘 본격적으로 다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좀 몇 가지 이제 네. JTBC에서 6월 20일 네. 날 방송했던 뭐 장보고 사업과 관련된 네. 거기에 뭐 LIG 넥스원 자문을 했다는 LIG 네. 넥스원이 입찰을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뒤에 송영무 후보가 있는 거 아니냐. 네. 또 동시에 이제 다른 건으로 해서 네. 또 LIG 넥스원이 율촌이라는 회사에 뭐 또 소송 의뢰인 그 계약을 맺었는데 그 뒤에도 또 있느냐 그런 것들이 나왔었죠. 네. 근데 그것도 자료들이 군사 2급 비밀이라고. 2급, 3급 예. 비밀들이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의혹 제기들이 사실은 됐죠.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음주운전 그 건이 나오면서 그거는 사실은 군사 비밀은 아니지만 그렇죠. 개인 정보로서 그때는 뭐 수기로 작성했을 텐데 그러니까요. 아마 제가 듣기로는 그것 김학용 의원께서 아마 진에 내려가셨었는데 뭐 알고 내려가셨죠. 예. 누구한테 얘기를 들으셨을 테니까 예. 그래서 그거 찾아라 그랬는데 아마 헌병대에 계시는 분이 담당자 그거 찾으시는데 2시간 반 정도 다 뒤지고 뭐 창고를 다 뒤지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이미 뭐 무슨 그런 파일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뜻이. 그렇죠. 뭔가 자료의 존재는 김 의원님이 알고 계셨던 것 같은데 그쪽에서는 뭐 그런 거를 찾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26년 예. 전에. 자, 그러면 그거를 누군가가 굉장히 91년도면 굉장히 오래된 26년 일이잖아요. 전이죠. 26년 전 일인데 그렇게 오래된 일을 끄집어내서 누군가가 알려주고 확인해봐라 뭐 이렇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지금 내부에 그 해군 내부에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견제.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료들은 이제 해군 자료들이니까 네. 뭐 그런 자료들 해군 자료니까 그러면 해군 안에서 네. 뭐 이거는 뭐 어저께 청문회장에서도 얘기가 나온 거니까 뭐 이함대 사령관 그 예전에 이제 송영무 후보자님의 상관이셨죠. 네. 1차 연평해전 네. 때 그분이 굉장히 공개적으로 음. 그 저 송 후보자를 많이 이제 비난도 하셨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김학용 의원이 그분 실명을 거론하셨죠. 네. 그래서 뭐 그래서 박모제동. 박모제동님 예. 하셔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좀 받으셨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도대체 개인의 문제인지 이게 네. 아니면 그 이 해군 내에 이제 어떤 그 주도되는 세력과 그 사실 이 송영무 후보자님이 그 이번에도 언론에 나오기는 했는데 뭐 저는 이제 육군 출신이니까 잘 모르는데 해군에는 이제 마진창이라고 해서 마진창. 예, 그러면 마산, 진해, 창원. 예, 그 지역을 딱 그 지역이네. 예, 그쪽 지역에서 나온 고등학교 뭐 특히 이제 거론되는 게 진해고등학교. 진해고등학교. 그렇죠. 뭐 예를 들면 김성찬 의원님 지금 하고 네. 계시는 예. 황기철 제동님 다 거기를 나오시고. 아. 그래서 뭐 해군 출신 이제 동료들한테 한번 들어보니까 자기가 진해고등학교를 나오거나 아니면 와이프가 나오거나 아니면 뭐 저 장인어른이 나오시거나 거기에 이제 그 뭔가 전반적인 하여튼 예. 진해고에 뭔가 걸쳐 있어야 되는. 그렇죠. 그런데 독특하게도 송영무 후보자님은 대전고등학교 대전고등학교 나오죠. 예. 충남이시죠. 예. 충청도 분이 참모총장까지 올라가신 논산 출신이시고. 예. 좀 그런 게 있죠. 그러면 지금 김학용 의원이 청문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해군으로부터 제보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은 그 해군 내부에서 우리가 추론을 이렇게 해볼 수 있죠. 일단 주류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그 주류 기득권 세력이 우리 송 장관 후보자를 주저앉히기 위해서 뭔가 굉장히 바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런 추론이 가능하거든요. 저 일부에서 그렇게 추론하시는 분도 사실 계시더라고요. 네, 해군 네. 그 사실 해군 입장에서는 얘기하기가 네. 사실은 좀 부끄러운 민낯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말씀하다가 했는데 해군이라는 지역이 군사 기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군수사령부나 네. 많은 사령부들이 있고 또 기지가 있고 그게 아마도 이제 일각에서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데 송영무 해군 참모총장이 되시고 나서 네. 몇 가지 개혁을 하신 부분과도 연관이 좀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어떤 분들이 있어요. 게요? 예를 들면 가장 큰 게 진해에 있던 해군 작전사령부를 네. 부산으로 옮기셨죠. 그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뭔가를 뺏기는 입장에서는 그죠. 예.
그게 이제 사령부만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많은 어떤 부수적인 인력들, 그 다음에 가족들, 그 다음에 관련된 업체들 다 이게 이전하는 거니까 이해관계 충돌이 이해관계 충돌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시각이 좀 있으신 것 네.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헌병병과에 대한 어떤 대대적인 개혁. 예, 그래서 어떤 개혁이? 그러니까 당시 이제 그 송 후보자께서 생각을 하실 때는 그 해군 헌병병과가 좀 이제 적폐가 좀 많이 있었다고 보신 것 같아요. 예, 관행적으로. 예. 그래서 헌병병과를 대대적인 개혁을 조금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헌병병과가 아닌 분을 뭐 수장으로 앉히고 그거는 사실은 육군에서도 가끔 있습니다. 육군에서도 보병을 앉힌다든지 그런 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대표적인 게 이제 해군은 함장들은 대부분 이제 항해병과 이분들만 하세요. 그러니까 뭐 육군으로 말하면 뭐 보병, 포병 뭐 이런데 전투병과 항해만 하시죠. 그러니까 제독이라 그러죠. 투스타급 이상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항해병과 하세요. 항해병과가 아니면 공군의 조종병과처럼. 그런데 이제 거기를 이제 기관병과를 또 기관병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호를 개방하셨죠. 그러니까 대병과 제도라 그래서 인력의 풀이 작은데 우리가 정말로 좀 깜이 되는 친구가 있으면 이렇게 히딩크처럼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요즘 우리 흔히 얘기하는 칸막이를 허물어라. 그렇죠. 그거지. 칸막이가 좁게 쳐져서 그냥 그 칸막이 안에서만 이렇게 서로 돌려먹기 하고 이거를 허물어서 전체에서 풀을 넓혀서 그 안에서 이제 인재를 뽑아 쓰자. 이게 뭐 요즘 뭐 융합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박제도 그 상관이셨다면 그분은 도대체 왜 그러세요? 그분은 사실 저는 그분 잘 모르는 분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이 예전에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방위사업청이라는 데가 있고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때 만들었던 조직인데요. 그건 뭐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그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 추천위원으로도 활동도 하셨고 한나라당 쪽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연고가 좀 있으신 분이죠. 일단 그러고 제일 연평해전 때 그 지금 송영무 후보자의 상관이셨죠. 그런데 이제 뭐 굉장히 이제 문재인 정부 또는 노무현 정부의 그 NLL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을 굉장히 공개적으로 많이 비판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심기가 좀 그러신 데다가 이거는 공천을 말하시는 분인가요? 뭐 비례 한 자리 하시면 예, 저는 그거는 잘 그뭐 알 수가 없죠. 뭐 그분이 순수한 뜻으로 그리고 이제 가장 좀 핵심은 이제 연평해전의 영웅은 본인이신데 사령관이신데 송영무 당시 이제 제독 이 전투 전단장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건 참모로서 뭐 사령부에 있었는데 걔가 뭘 그렇게 잘했다고 걔가 영웅. 그래서 어저께 김학용 의원이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어디 가서 충무공이라고 얘기하고 다니지 말고 뭐 연평해전 영웅이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마 답변을 그렇게 하셨죠. 이거는 참 해군의 명예를 참 전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령부에 있었던 분들 중에 훈장 받으신 분들도 다 반납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맞아요. 안타까운 그거는 해군이 그 작전을 수행을 해서 승리를 거뒀던 거고 그 중에서 이제 그런 그 작전 수행했던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몇몇 사람들을 대표로 선발해서 상을 주고 그렇죠. 그런 건데 뭐 억하심정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김학용 의원이 이렇게 집요하게 이렇게 물건 늘어지셔서 음주운전 그걸 추가로 지금 탁 해가지고 똥볼을 찾는데요. 이거는 유튜브 영상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참조해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군사 전문가 하면 누구 떠오르세요? 정의당의 김종대. 김종대 의원이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어요. 네, 맞아요. 페이스북에 김종대 의원이 그 한번 글을 올렸는데 대충 뭐 어떤 굉장히 긴 내용이니까 뭐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간단하게 축약을 하면
정의당은 원래 송영무 장관 후보자를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네. 본인도 그런 어떤 시각에서 청문회를 지켜봤는데 김종대 의원이 말한 거는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은 그 부분입니다. 결국은 나머지 도덕적 시비 이런 거는 다 넘어가고 남은 거는 고액 수임료, 자문료 이 부분인데 김종대 의원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문의 성격을 봐야 된다. 이게 자문이 그러니까 무슨 이권에 개입해서 이권의 수수료를 받은 거라면 문제가 되는 거지만 이 자문의 성격이 그러니까 무슨 이 방위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학습시켜 주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이 방위 사업 관련된 수출 업체들한테 지원을 해서 이게 수출을 좀 더 수출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된다. 금액을 차치하고 그래서 김종대 의원이 저는 그러면 더 이상 이런 도덕적 시비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다른 평가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전의 당론과 다른 그런 글을 올리셔서 굉장히 큰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향적인 거네요. 네, 그죠? 그렇죠. 당론과 지금 반대의 네, 어떤 그렇습니다. 입장선에. 예. 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이제 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자문료 관련해서 그러면 이게 사실 그 무기 관련해서 보면 리베이트가 항상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송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지금 특히 LIG 넥스원 뭐 자문료하고 율촌 고문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런 예. 거하고 좀 연관이 되어 있죠. 그 제가 여기서 조금 이제 좀 이해하시기 쉽게 예. 좀 설명을 몇 가지 좀 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리베이트라는 용어는 그냥 이제 속칭 뒷돈이죠. 예, 그렇죠. 되돌려주는 예, 거니까. 이게 이제 기억이 나시는 게 옛날에 율곡 사업 대단했었죠. 그때는 뭐 진짜 아예 공식적인 몇 퍼센트 이런 게 막 규정에도 있을 정도로 정가가 예. 있었으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 뇌리에는 이제 아주 안 좋은 거로. 굉장히 안 좋은 예, 거죠. 예. 자, 지금 송 후보자님이 하셨던 거는 자문 또는 고문이셨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조금 비견해서 좀 비교해 볼 만한 예. 분이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지금 최초 국방장관 후보자로 내정이 되셨던 김병관 예. 씨가 계셨죠. 낙마하셨죠. 예, 낙마하셨죠. 그때도 낙마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그 에이전트 회사의 고문으로 일하시면서 예. 아마 1년 정도 근무하시면서 얼마 전 1억 억대 이제 그걸 수수했다는 그걸로 낙마를 하셨죠. 근데 이제 그 성격을 조금 달리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그 통상 이제 방산 비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해외 업체들이 무기들을 한국에다가 파는 거예요. 그럼 팔려면 이 사람들이 뭐 영국 사람들일 수도 있고 미국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잖아요. 언어도 그러니까 대리인들을 둬요. 그렇죠. 이게 이제 에이전트라고 이제, 합니다. 그렇죠, 에이전트.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했던 일광공영, 뭐 이런 그렇죠. 이규태, 예, 뭐 맞습니다. 이런 회사들이죠. 린다김. 그렇죠. 린다김이 대표적인 네. 케이스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영어도 잘하시고 뭐 이렇게 이중국적인 경우도 많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그 예비역 장성분들을 많이 영입을 하세요. 브로커죠. 브로커. 일종의 브로커 역할이에요. 근데 그게 리베이트예요. 그게. 근데 이제 지금 송 후보자님은 그런 게 아니고 정상적인 그런 외국 회사를 대행한 게 아니라 그 한국의 법인 율촌, 그 다음에 LIG 넥스원에 관련된 뭐 예를 들면 그 방산과 관련된 전문 지식을 변호사들에게 그렇죠. 세미나를 해준다든지 알려준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무기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기술이나 성능도 되긴 하지만 운용 개념이에요. 그렇죠. 이 운영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수출도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건 굉장히 외국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지식 재산이에요. 그런 걸 하신 거죠. 그리고 LIG 넥스원은 실제로 그렇게 기여하셔서 인도네시아에 잠수함을 세 척 파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셨던 거예요. 이런 얘기들은 어저께 이제 증인으로 나오신 분들이 다 증언을 좀 하셨고요. 그러니까 성격이 완전 완전 틀리죠. 하나는 국부 유출. 예. 우리 국민의 세금이 해외로 예. 나가서 해외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고 그렇죠. 지금 송 후보자님이 하신 거는 국부 창출이죠. 예. 벌어오는 거니까. 네, 간단한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일반 국민들이 자꾸 헷갈리시니까 이게 이제 방산업체에 뭐 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기업으로 치면 내가 뭔가 좋은 뭐 영업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왔어. 그럼 회사에서 나한테 인센티브를 주잖아. 그러니까 송 장관님은 그런 인센티브를 받은 거고 그 이전에 리베이트라고 하는 거는 회사에 손해를 끼쳐놓고
그러니까 원래 지출해야 될 돈보다 더 많이 지출하게 하고 나는 뒷돈 따로 뒤로 따로 돈 받는 거야. 이거 성격이 완전 다른 거지. 그러니까 저쪽 배불려준 회사한테서 인센티브를 받는 거야. 아, 그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이제 무역 대리점은 합법적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좀 불법적으로 원가를 과다 계상한다든지 그래서 네, 문제가 네, 되는 거고 그렇죠. 뭐 군사 기밀을 유출한다든지 그런 과정이고 지금 송 후보자님 같은 경우에는 그 성과급 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 뭐 예. 제가 비유를 든 예, 건데 맞아요. 예. 그냥 월급만 받으신 그렇죠. 거예요. 월급하고 예, 자문료만 예. 받으신 거고. 그러니까 심지어 예. 인센티브도 안 받았어. 네, 인센티브 안 받으신 아니 거예요. 저는 지금 중령님 설명을 들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들이 좀 해소된 게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저한테도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무기를 팔고 뭐 아니면은 이런 대개는 보면 이런 무기 체계들이 다 과학기술이나 뭐 이런 거랑 연동되는 거니까 오히려 무슨 공학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자문을 해야지 왜 군인이 거기에 자문을 하냐 이거는 그냥 이름만 빌려주고 돈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중령님 설명 들으니까 저도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기가 이게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전투에 활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투 개념이나 전력 개념을 모르면 그 무기를 사가도 사실 소용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 전투나 이 전력 개념을 이해시킬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라는 거 이거는 정말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되게 쉽게 이해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라면 사실은 거기에 걸맞는 이 고문료나 자문료를 받는 거는 너무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예를 하나 들면요. 그 선진국, 저 청문회장에서 이제 후보자께서 뭐 독일, 영국 뭐 이런 나라들을 선진국으로 그런 방향으로 한다는데 실제로 영국 같은 나라들은 영국의 기술이 좋아요. 무기 체계가 되게 좋은데 한국에서 자기들이 팔잖아요. 팔 때 누구를 데려오냐면 영국 군인을 데려와요. 왜? 여기서 파는 사람들은 한국에 있는 합참, 뭐 육군, 해군, 공군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군인들이기 때문에 기술자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결정을 해요. 이 무기 체계가 가지고 있는. 그걸 누가 설명해 주냐? 군인이 설명해 그렇죠. 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체류비나 비행기표나 이런 거를 다 영국 업체들이 될 수 있도록 지불할 수 있도록 거기는 아주 유연하게 그렇죠. 국가 이익이 무엇이다라는 거 그렇게 제도화 시켜 놓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래서 지금 율촌에서 받은 고문료가 고액이 아니냐, 과다한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 로펌 쪽은 좀 내부에 근무도 했었고, 해서 조금 최근에 또 이야기도 좀 제가 이 사건 때문에, 이것 때문에 좀 또 자세하게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고문들이 받는 고문료가 전부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이게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뭐 공정거래 분야다 그러면 공정거래 분야는 이미 변호사들도 나름 굉장히 전문화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냥 약간의 실무적인 부분만 하기 때문에 뭐 조금 이제 뭐 많이 이제 액수가 조금 낮을 수도 수 있고 있다. 뭐 하여튼 그래. 근데 지금 국방 쪽은 로펌들이 새롭게 진출하고 있는 분야예요. 특히 국방 쪽이 어떤 수요가 있냐면 우리 무기 수출 쪽, 수출 쪽에 관련해서 또 이제 분쟁도 생길 거고. 계약서 그죠? 써야 되니까. 네, 그렇죠. 계약서 써야 되고. 근데 변호사들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운영 체계라든지 전략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죠.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해시켜야 계약 체결 과정에서 유리하게 협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누가 가르쳐줘? 변호사들한테.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율촌 입장에서 할 때 그 왜 송 후보자를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봤느냐. 일단은 굉장히 해군 참모총장까지 하셨으니까 그런 예. 지명도도 있으신 예. 데다가 이분이 어떤 직위를 하셨냐면 제가 알기로는 원스타 때 예. 원스타 때 조함단장이라는 직위를 하셨어요. 조함단장은 뭐냐면 뭐예요? 배를 만드는 모든 전력화 사업의 사업 단장이셨어요. 조함. 네, 배를 조함. 만드는 예. 배를 만드는 예. 단이네요. 예, 그때 이제 그 참여정부 때 하셔가지고 지금 해군의 수건이었던 그 이지 싸움을 전력화시키는데 예. 아주 혁혁한 공을 하셨고 예. 그런 거를 하셨기 때문에 전력 업무 이런 하셨죠. 그 다음에 이 전단장을 또 하셨으니까 작전도 그렇죠. 하죠. 예. 이분은 전략 쪽에 계속 오래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함 업무도 하셨죠. 그거 끝나고 기획관리 참모부라고 해가지고 모든 해군에 관련된
무기 체계 사업은 다 하는 기획관리 첩보부장을 또 하셨거든요. 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잠수함을 인도네시아에 팔 때 그냥 팔아서는 어떻게 팔겠어? 인도네시아의 그 군사 전략이라든지 무기 운영 체계라든지 이런 거하고 부합이 되어야 그렇죠. 그걸 또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게 고부가가치인 그렇죠. 거야. 그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지식사업이라고 입장에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많은 고문료를 LIG 충분히,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많은 고문료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고문들이 받는 이 고문료에 대해서 특히 이 저기 중소형 로펌이라든지 개인 변호사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 이 격차가 고문들이 과거에 실제로 뒤에 로비해주고 아니면은 사건을 갖고 와서 수임을 해주고 뭐 좀 받는 그런 성격으로 많이 실제로 했거든. 근데 사실 최근에는 제가 알기로는 최근 10년 동안 로펌 고문의 역할이라는 게 거기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전문성 강화. 그런 측면에서 특히 국방 공공정책이라든지 국방 계약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이게 새로운 시장이고 신규 분야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로펌 쪽에. 그러니 당연히 우리 이런 송 후보자 같은 분은 다른 고문보다 더 많은 액수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상태야. 그래서 이거를 전부 막 무조건 옛날식으로 선입견을 갖고 나쁜 식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제 이름 걸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저를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변호사들 뭐 제가 잘 모른다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거예요. 다른 세상이 있어요, 실제로. 예. 이 발언 때문에도 우리 송 부장님이 좀 번역을 치르셨는데. 그러니까 좀 말씀이 예. 어저께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좀 이렇게 말씀이 많지 않으세요. 그러시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러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오해 소지가 있지만 네. 제가 지난번 팟캐스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월급쟁이 생활만 쭉 했는데 진짜 저희하고 다른 세상이 있어요. 그 로펌의 파트너, 특히 우리나라 대형 로펌 하면 한 6대 로펌으로 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율촌 같은 경우는 그 6대 로펌에 들어가는 회사고요. 변호사하고 직원 합쳐서 700명입니다. 어마어마한 회사예요. 거기 로펌 파트너면요. 그 파트너들이 가져가는 액수는 공개도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냥 대충 유추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보험료 갖고 추론만 해요. 추론만 하는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김앤장의 김용무 변호사님 거기 창립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건희 정몽구 회장과 어깨를 견주는 세금 납부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 뭐 합법적으로 버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많이 번다고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예,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자꾸 이렇게 거론이 되는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자문료. 이 자문료 예. 부분. 그러니까 과연 누가 이 문제를 자꾸 제기를 하고 있을까요? 뭐 어저께는 사실 음주운전 문제를 많이 예. 되기는 했지만 예. 이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인식에 좀 예. 그것도 있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이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 소송 정보도 지금 나간 것 같고 네. JTBC 같은 네. 방송에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방위력 개선 사업에 관련된 군사 비밀에도 정통하면서 네. 소송 정보도 알 수 있는 사람이면 굉장히 극소수거든요. 극소수죠. 예, 굉장히 극소수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거는 지금 오늘 비슷한 계통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좀 이게 로펌에서도 이 국방 쪽이 새로운 시장으로 경쟁이 점점 세지고 있거든요. 엄청 지금 그쪽에서 뭐가 작업이 약간 진행되나? 예, 아마 뭐 로펌 간의 경쟁 알력이 예, 예. 있을 수 있고요. 이게 송 후보자님의 문제가 아니라 예. 율촌이라는 회사와 또는 경쟁 관계에 예. 있는 회사에 예. 또 경쟁자가 있을 수 예, 있잖아요. 그렇죠. 꼭 뭐 송 후보자님 같이 뭐 고문으로 오신 분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뭔가 이쪽으로
자기 시장을 개척하고 그렇죠. 있는데 예. 저 율촌이 라이벌 회사. 저 송장관 후보자를 공으로 영입해서 뭔가 저쪽을 그러니까 키우고 있는데 조금 불만이 있는. 가설을 들면 예를 들면 이쪽에서 뭔가 뭐 저는 정확히 예. 로펌 생활 안 해봤지만 해보셔서 뭔가 내가 예. 수주를 큰 덩어리에 수주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는 게 누군가 이렇게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예. 정부의 그렇죠. 유력자라든지. 예.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정부 이번에 이제 촛불 시위에 의해서 국민의 저항에 의해서 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이번에 정부가 바뀌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불편한 감정 그러면 몇 가지 이제 그런 걸 살펴본다고 한다면 좀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일각에 나오는 얘기는 예비역 이 법무병과 그리고 지금 다른 로펌에 계시는 분들이 주도가 돼서 그리고 육군 출신들이 또 전체적으로 지금 송 후보자님이 장관 되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안 편하죠. 뭐 사실 저도 육군 출신이지만 예.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뭐 해군 5만 명도 안 돼요. 육군 뭐 50만이 넘는 대부대인데 그런 것이 이렇게 되고 지난 정부의 어떤 관련된 이런 것이 된다고 한다면 좀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진짜 말씀을 듣고 보면 일리가 있는 게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내부적인 정보야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인사청문회의 행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도 의혹이라고 제기하는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내부에서 누군가가 스크린하지 않고 막 쏟아낸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이런 의혹들을 던져주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라 막 되게 여러 곳에서 집단적으로 의혹을 던져준다는 뜻인데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이분을 이제까지 계속 지켜봤던 세력들이 다양한 곳에서 있으면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한 함수 관계가 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 있는 전문가들끼리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 때 했던 방위사업 수사 한 우병우 당시 수석이 뭐 세월호를 덮기 위해서 뭐 했다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고초를 받으셨죠. 거기에 그 활동을 하면서 했던 법무장교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언론에 다 난 거니까 거기에 활동했던 모 대령이 사실은 이제 몸이 굉장히 아파서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쓰러질 정도로 뇌종양이었나 뭐 그랬는데 사실은 그 정도 되면은 진급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전격적으로 진급이 됐죠. 그래서 장군이 돼서 육군 이제 관련된 법무 이제 수장이 됐고 그분과 또 지금 아까 말한 율촌의 경쟁 로펌에 있는 분이 또 선배일 수 있는 거고 그런 연관관계를 통해서 뒤에 우병우 수석이 있으면서 이런 진급을 그렇게까지 시킬 정도의 힘을 발휘했다 그러면은 충분히 그런 동기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 방산 비리와 관련 있는 세력들. 그렇게 충분히 추론이 가능하죠. 예. 예. 사실 지금 이 뭐 송영무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계속 뭐 이미 이거는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방산 비리 관련해서 떨고 있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저지하려고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다 얘기가 되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하나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명박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리베이트 20%만 줄여도 국방비를 리베이트만 줄여도 20% 국방비를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 막 엄청나게 이제 저가 입찰 됐고 그 돈을 그러면은 어디에다가 썼느냐 그런 비판들이 많았거든요. 그 서울시장 되셨을 때도 돈을 세금을 더 걷어서 저 청계천을 판 게 아니라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끌어올 수 있는 돈들을 해서 8천억 정도를 해가지고 저 청계천을 팠다고 해요. 그때 제가 이제 뭐 하면서 그런 위치에서 제가 들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유사하게 그 4대강 사업 또는 뭐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필요한 재원들을 별도의 재원이 아닌 그래서 그 20%의 돈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런 것도 사실 들여다봐야 되는 의혹이고요. 이게 쭉쭉 연결이 되네요. 그 다음에 이어서 4대강까지 연결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 지금 육군이 주도를 하게 됐지 않습니까? 네. 당시에 이제 뭐 김장수, 김관진, 네. 박흥렬, 뭐 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네. 이런
저 육군 중심의 이 안보실과 이제 국방부가 되면서 그게 쭉 지금 한 7, 8년, 9년에 온 거지 않습니까? 그 세력이 이렇게 쭉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이제 FX 사업이 있었죠. FX 예, 사업. 예, FX 사업이. 예. 원래는 방위사업청에서 원래 이제 방위사업청을 만든 이유가 그런 거예요. 몇몇 한두 사람의 그거에 의해서 기종이 결정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뭐 어떤 사업팀이 결정이 되면 돈을 들여서 선행 연구라는 것도 하고 전문가들 다 그래서 그때 이제 차세대 전투기 사업으로 그때 보잉사의 F-15 사일런트 이글이라는 예, 게 맞아요. 결정이 됐어요. 네. 그게 이제 결정이 되면 국방부 장관이 계시는 방위사업 추진위원회라는데 올려서 의결을 해요. 그러면 이제 기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충격적이게도 보통 방위사업청에서 결정되면 이게 번복이 안 돼요. 근데 거기서 번복이 됐죠. 뭐 언론에 다 나왔으니까. 김관진 장관께서 당시 장관께서 그거를 이제 번복하셨고 F-35로 바꾸시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다셨냐면 이거는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게 지금까지 아직 도대체 이 정무적인 판단이 그러다 보면 이제 송영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까 말씀드린 해군참모총장 그 다음에 지난 정부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이 사람이 해왔던 어떤 그런 그 추진력 개혁성 그러면 해군에서 했던 개혁을 장관이 되면 공군 육군 다 하지 않겠습니까? 정군 다 하는 거죠. 공포심이 발생이 되는 거죠. 두렵겠다. 두렵죠. 야, 그 정무적 판단은 도대체 왜 했을까? 그지? 근데 그 이거 얘기는 최순실하고 뭐 혹시 또 최순실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니야? 연관돼 있다는 그런 루머도 되게 그러니까.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럼 최순실하고 연결되어 있는 무기 사업업자는 또 누구일까? 우리 이런 의혹을 충분히 합리적으로 가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세력들이 전부 떨고 있는 거야. 그리고 송영무 장관 후보자를 어떻게든 낙마시키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제가 약간 옆길로 잠깐만 세면요. 여러분들 법무부 장관 봤죠? 안경환 장관 후보자 낙마시키고 누가 왔죠? 더 무서운 사람이 왔습니다. 박상기 장관 후보자. 그분이 안경환 장관 후보자보다 훨씬 무서운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그 송영무 장관을 조직적으로 떨어뜨리려는 세력이 있다면 알아둬야 될 게 혹시라도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근데 송 장관이 장관이 안 되면요 더 무서운 사람이 올 수 있어요. 더 무서운 사람. 거론되는 분 있던데요. 더 무서운 사람이 옵니다. 그 군 출신이 아닌 사람이 임명될 수도 있는 거지. 자, 근데 송영무 장관 그냥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갔다 오시면 바로 임명할 것 같아. 문제 없으니까. 자, 요거는 지금 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에 그 4대강 사업이라든지 최순실 국정농단 세력, 우병우 민정수석 이런 것까지 쭉 연결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이거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송영무 장관 후보자다. 자, 그러면 도대체 송영무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 인생 스토리 간단하게 짧게. 왜냐면 우리 이런 거 너무 길게 하면 사람들이 오글거려서 안 좋아해. 우리 요즘 사람들은 위인전을 안 좋아하니까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주시죠. 그 조사를 제가 해봤는데요. 일단 우암 송시열, 송시열의 직계 자손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조 할아버지가 송병선 항일 운동가. 그래서 1905년도 일산늑약 때 자결하셨고, 이분의 또 동생분도 12년도에 자결하셨고, 아주 집안이 아주 강직한 집안이신 것 같고요. 핏줄 DNA가 있어요. 그런 분이시고, 어렸을 적에는 조금 가난했나 봐요. 좀 어려우셔서, 그래서 이제 형님들은 대학을 가고, 그래서 해군사관학교를 지원해서 가셨던 것 같고요. 학비가 안 드니까. 좀 사관학교 출신들 중에 이제 다는 아닌데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학비 문제 때문에 사관학교 가는 사람들이 많죠. 저도 아버님 사업이 그때 어려우셔가지고. 죄송합니다. 갑자기 그렇게 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 따님이 계셨는데 이제 둘째 딸을 그렇게 이제 18살에
희귀병. 그렇죠. 아버님이 85년도에 췌장암 발견이 되시고 따님이 88년도에 희귀암이 걸려서 그렇게 됐고 돈 생활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때가 88년도에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딸 투병이 함께 돼서 그때 전역하시려고 하셨대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렇죠. 아픔이 조금 있으셨던 생활 것 집중하기가 같고요. 어렵죠. 그 가족이 그렇게 두 명이나 아픈데. 그리고 뭐 송충무공이라는 별명은 뭐 생도 때부터 이제 생도 때부터? 얻으셨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리더십이 생도 대단하셨나 때 봐요. 뭐 일화 좀 뭐 예를 들면 이제 하급생도들 네. 그러니까 후배들한테는 좀 관대하시려고 하셨나 봐요. 뭐 물론 이제 호불호가 좀 있으시긴 한데 그래서 이제 아무리 동급생도라 하더라도 자기하고 동기생이라 하더라도 그 원칙에 벗어나거나 그러면 그거를 참지 못하셨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난중일기에 나오는 이순신 장군의 또 인간적인 또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부하를 배웠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오버랩이 되면서 이제 충무공기라는 그다음 풍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키도 크시고 또 이게 눈매가 보통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되신 것 같고요. 진짜 장군 포스가 나더라고요.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그 충무공이라는 그 별명이 굉장히 짐이셨대요. 그렇겠죠. 무게감이 뭐. 그러니까. 평생의 짐이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그걸 감당을 하려면 감당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힘든 거예요. 힘들지. 그런 거를 뭐 주변에 많이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대략 아유 참 훌륭하신 분인데.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거는 송영무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과연 대한민국 군대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그리고 대한민국 군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요거를 한번 사실 어떤 그래요. 일이, 진짜 그 국방개혁이라는 게 국민들이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려우니까. 남의 일 같지. 다 국방개혁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럼 과연 국방개혁이 뭐지라고 하면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송영무 후보자가 장관이 되시면 과연 국방개혁이라는 그분이 하실 국방개혁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이런 걸 좀 알리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줄여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세 가지로요. 네. 일단 뭐 말씀을 드리면 크게 이제 그게 이제 뭐하고 맞닿아 있냐면 참여정부 때 추진했던 국방개혁 2020이라는 거하고 맞닿아 있어요. 당시에 그 송영무 후보자께서 합참전략기획본부장 3스타인데 이걸 주도를 하셨죠. 그러니까 그거의 핵심은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육군 위주로 돼 있는 지상군 위주로 돼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진치전 위주로 이게 이 선에 의한 이 공방에 의한 그런 어떤 3군의 편중된 육군에 편중된 그런 작전 개념에서 좀 3군이 이제 합동성이라 그러죠. 육해공군이 이제 합동적으로 해서 이제 육군이 들어가기 전에 미리 공군이 들어가서 때려주고 초토화한 다음에 육군이 적당한 시기에 들어가고 이게 이라크전이나 이제 중동전 그런 개념으로 이제 전력의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했던 게 국방개혁 2020인데 그게 이제 계속 추진이 못 됐어요. 당시에도 저항이 많았었고.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런 맥락에서 지금 3군 균형 발전.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분이 뭐 언론에서 이제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현재 우리 작전 개념이 방어적인 개념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북한이 전면전 상황이 됐을 때 저희가 상당히 수도권을 피해를 봐야 돼요. 그 이유가 뭐 작게 5027 그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미군의 증원을 그러니까 미군이 증원될 때까지 그렇죠. 우리가 버티고 있는 거. 버텨야 돼요. 어느 선까지 후퇴를 하면서 버티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뭐 인계철선이라는 그렇죠. 이야기도 나왔던 거고, 그죠? 그렇죠. 근데 그 인계철선을 사실 예전에는 미군이 그 인계철선 역할을 하는 그거를 뒤로 지금 빼는 문제가 그때 이제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 말씀도 하셨죠. 염치가 없다. 아니 남의 나라 그럼요. 남의 나라 국민들 그 자식들을 멀쩡한 자식들을 우리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 사람들을 무슨 인계철선으로 쓴다는 이게 염치가 없는 거지. 죽더라도 우리가 죽어야지. 그렇죠. 이제 그런 베이스에서 이제 지금 국방개혁을 추진하시는데 그러려면 이제 수도권 방어.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수도권에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북한군의 전략이 굉장히 이제
전차, 네. 장갑차, 이 자주화된 병력으로 밀고 들어오거든요. 그때 이거를 일거에 이제 파괴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화력 중심, 그 다음에 공세 기동 이런 중심으로 해서 원래 이제 그런 개념들은 저희 작전 계획에 반영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더 강조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핵 위협에 관련된 어떤 그 북핵 미사일이나 어떤 핵 위협에 대해서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또는 미국과 연합해서 그 다음에 그 전쟁 수뇌부,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가짐으로 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화에 앞서서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외교와 안보의 그 투축에서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려면 국방비가 들어가는 것이 정말 효율적으로 들어가고 그렇죠. 있는지, 정말 무기는 제대로 개발되고 있는지, 작전 계획은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 진짜 이거 얘기하면 진짜 화가 난다니까? 왜냐면은 그렇게 막대한 국방 예산을 이때까지 북한보다 우리가 경제력이 엄청 압도적이고 거기에 걸맞게 국방 예산도 북한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쓰고 있는데 맨날 미군한테 의존하는 그 사고를 갖고 있는 게 진짜 화가 나. 왜냐면은 그렇잖아요. 맞아요. 우리 땅 우리가 지켜야지. 그리고 동맹 국가는 거기에서 이게 혹시 이제 파생했을 때 같이 싸우는 그런 개념으로 가야지. 아, 동맹국만 믿고 우리 거를 제대로 안 하고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 사실은 자주국방이라는 그 개념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다 우리가 다 염원하는 바고 우리 스스로 국방력을 키워서 우리 영토를 우리가 지킨다라는 그런 자세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게 과거 지난 정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전혀 어떻게 생각하면 좀 홀대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 이스라엘군이 강한 이유가 굉장히 이렇게 문제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 그리고 그 문제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대화를 하게 돼 있고, 집단지성, 굉장히, 한 사람의 똑똑한 것보다 이 활발한 토의와 이런 걸 통해서 문제를 발견해내고, 그거를 이제 개선해 나가는 개혁적인,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티브한 것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저는 이런 제도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렇게 굉장히 토의와 이런 소통이 안보 분야에도 문화적인 것도 좀 저희가 좀 바뀌어야 되고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메가더하고 트루먼 리더십이 제가 떠오르는데요. 메가더는 정말 똑똑해가지고 천재였. 예, 천재라고 하더라고요. 전략적인 웨스트포인트에서 천재고 그러니까 메가더가 워낙 똑똑하니까 참모들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참모들을 그냥 시키는 것만 하니까 오히려 더 열심히 안 한다는 거야. 내 일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트루먼은 반대로 아이젠하워 아닌가요? 아이젠하워. 아이젠하워는 반대로 그 머리가 명석하지 못했대. 그렇지. 대신 뭘 작전을 짜더라도 항상 참모들하고 딱 앉아가지고 참모들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작전을 해. 근데 그럼 성과가 훨씬 좋았다는 거야. 왜냐하면 참모들이 자기가 낸 의견이 채택돼서 작전 들어가니까 자기 일인 거야. 그러니까 죽자 살자 그 작전을 성공시키려고 하니까 아이젠하워 쪽이 훨씬 성과가 좋았다는 거죠. 저는 그게 이게 생각이 듭니다. 쭉 설명을 들으면서 특히 이중영 설명을 들으면서 좀 정리가 되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송영무 장관 후보자가 내정된 가장 큰 이유는 생각해보면 좀 더 효율적으로 또 우리의 전력을 증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국방으로 군사 전력을 좀 더 강화해서 그 이 군사적 상대와 협상에 있어서 우위를 지니려면 우리가 투입되는 국방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계획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거식 어떤 그런 사고 체제로는 안 되니까 새로운 인물을 국방부에 투입해서 이 부분을 좀 바꿔보겠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어저께도 그 말씀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그러면 참여정부 때 국방계획이 실패했던 좀 이유 중에 하나는
탑다운식으로 뭐 부대를 네. 줄이고 그렇게 대부분 육군이었거든요. 부대를 줄이고 뭐 인력을 감축하고 이제 그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제 일각에서는 육군에 계시는 분들이나 예비역 장성분들이 굉장히 거부감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오해신 게 이분이 말씀하시는 가장 핵심이 how to fight.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고 그거에 따라서 육군, 해군, 공군의 역할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동의를 얻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청와대가 될지 일단은 청와대 국방개혁 추진위원회라는 것이 같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이 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국무총리가 되실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강도 높게 이 국방개혁은 추진이 되지 않을까. 일단 그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일단 뭐 육군 뭐 줄인다 이게 아니라 그거 아닙니다. 이런 걸 일단 있는 그대로를 냅두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울 거냐 이거를 연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전력을 재배치한다.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좋은 접근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명박근혜 정권의 그 전략과 이 송영무 장관 후보자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뭐 뜻을 같이 이제 했으니까 지금 장관 발탁이 된 건데 그 전략의 군사 전략이라든지 뭐 이런 차이점 있을까요? 그 부분은 사실은 그게 지금 뭐 아주 차별화돼서 나오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도권 방어를 좀 하겠다. 수도권 방어 그래서 강화하겠다. 그래서 한 분의 생명이나 재산도 가급적 피해를 막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군사력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how to fight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포병 화력, 그 다음에 이제 공세적인 기동, 그러니까 막 공군 전력도 해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적의 장사정포의 위협이 지금 수도권에 굉장히 큰 위협이거든요. 북한의 핵 위협보다는 장사정포 위협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뭐,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 장사정포를 지금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굉장히 조금 어렵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단 시간 내에 반격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원점 타격. 사실은 많은 분들이 예전에 이제 김관진 장관이 그 연평도 사건 났을 때 원점을 타격해, 말은 정말 멋있죠. 근데 어떻게 원점을 타격하지? 그걸 어떻게 찾아내고 감시정찰 능력도 저희가 부족하거든요. 미국에 다 의존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사 원점이 어딘지 저희 딴 데로 해병대니까 쏘긴 쐈죠.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 상황 속에서. 그래서 이제 지금 송 후보자가 또 언급하는 게 4세대 전쟁에 대비한 걸 하겠다. 그게 뭐냐, 정신전력 강화. 그러니까 이 뭐 저희가 이제 진보 보수로 나눠져 있지만 이제 이분도 말씀하시는 게 정신전력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그것도 강화해 나가겠다. 이제 해병대 같은 경우 굉장히 정신력이 강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보고 계시는 거죠. 저는 좀 기대감이 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그래, 좀 중요하죠. 싸워서 이겨야 된다, 뭐 이런 정신은 군인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언제든지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 게 군인이지. 맞습니다. 아니, 진보 보수 이런 얘기 나오셨으니까 잠깐 드는 생각인데, 저는 좀 아쉬웠던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보수 정권이라고 해서 안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항상 보면 진보 정권일 때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가 더 높았고 보수 정권 되면 자꾸 미군에 의존하거나 그 동맹과의 관계에만 뭔가의 그 힘을 실는 것이 안보를 지키는 거다. 뭐 이렇게 자꾸 인식이 어떻게 생각하면 뒤집어져서 나오는 것처럼 왜곡이지. 왜곡돼서 나오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 그게 안보가 중요하니까 보수 정권을 지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잘못 오해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진짜 그거는 이제 언론의 그 왜곡 보도, 잘못된 프레임에 사실 놀아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그 참여정부만 하더라도 사실 군사를 좀 아는 사람들한테는 군국주의자로 불렸어요. 왜냐면은 역대 어느 대통령 중에 노무현 대통령만큼 진짜 자주국방 그 목소리를 높이면서 그쪽에 예산
예? 증액하고 엄청났었죠. 그죠? 예. 그런 대통령이 없거든요. 그때 대부분의 육해공군 전력들 수건 사업들이 다 갔죠. 예. 뭐 조기 경보기라든지 뭐 이지삼이라든지 이지삼이 한 세종, 그때 세종대왕함 그럼요. 건조하고 네. 뭐 수건이었죠. 그럼 한두 대도 그러니까. 아니고 예 그렇게 하고. 그래서 군국주의자라는 소리까지 들었거든요. 그다음 자이툰 부대도 미국이 요청해서 파병했죠. 예. 그때 뭐 반론이 진보 쪽 계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반론했었잖아요. 그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이제 방위사업청에서 근무를 하면서 저희는 이제 계획을 짜요. 이렇게 합참에서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게 오면 재원을 까는 작업들을 하는데 국방중기계획이라고 해요. 그거 할 때 이제 그 국방비를 기재부로부터 받잖아요. 그때 연평균 증가율이 거의 7% 8%였어요. 근데 갑자기 그때 2008년도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나서 줄었죠. 엄청 증가율이 뚝 떨어진 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안보, 네. 보수 정권이 무슨 안보에 강해.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맨날 입으로만 예. 안보 얘기하지. 저는 또 그 송영무 장관 후보자가 또 마음에 들었던 점은, 그러니까 뭐 그분이 여러 가지 장점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연평해전 승전 경험이 있다라는 거, 이런 거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기는 방법, 또 이겨본 경험, 그럼. 뭐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국방 정책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내가 이기고자, 내가 전투에 이기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면 그 국방 행정부터 무기체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잘 갖춰야 이길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런 이기는 경험이나 이기고자 하는 의지가 약하다면 당연히 그런 부분들에 소홀할 것이다. 왜냐하면 뭐 이기고 지는 게 무슨 상관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중에 그 국방부 장관을 문민이 할 수 있을까, 네. 현 정부에서.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념을 가지고 계시다고 봐요. 송 후보자님이. 그러니까 본인이 가교 역할. 그게 왜 가능하냐면 사실은 지금까지는 군 출신 4성급 장성 하셨던 육군 위주로 다 오셔서 그렇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국방부는 싸우는 부대가 아니에요. 행정부서예요. 지원해주고. 예, 행정부서죠. 어디가 싸우는 데냐면 합동참모본부의 그렇죠. 합참이에요. 합참, 예. 근데 뭐 이게 국방부 장관이 지휘관이 되고 합참의장은 거기에 이제 뭐 저 따라다니는 참모처럼 돼 있는 거. 이거는 굉장히 잘못돼 있는 거거든요. 이 문제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계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합참의 기능을 굉장히 강화시키고 미국도 그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래서 지휘관의 권한을 강화시켜주고 그런 방향으로 아마 예, 개혁이 좀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을까. 이게 사실은 지금 법무부하고 검찰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란 말이에요. 법무부하고 검찰도 약간 그런 관계였고, 대법원 같은 경우도 그런 거거든. 법원 행정처가 따로 이제 행정 사무 처리하는 법원 행정처가 있는데, 법원 행정처가 그 뭔가 이제 대법관 가는 요직의 코스처럼 되어 있으니까 사실상 법원 행정처가 법원을 지배하는 그런 형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같은,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행정 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 그런 측면에서 예, 의미가 있고. 자, 그래서 그런가요? 우리 그 송 장관 후보자가 그 해군 참모총장, 그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참모총장 발탁됐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때 예. 그때 문재인 예, 대통령하고 인연을 맺었다고 그때 들었는데. 그렇죠. 이제 아까 처음에 예. 말씀하셨던 이분이 비주류, 예. 해군에서는 비주류였는데 예. 뭐 그게 뭐 절대적인 기준은 예, 아니겠지만 예. 어떻게 노무현 정부 때 어떻게 사성장군 참모총장까지 갔을까에 대한 단초가 여기에 나오는데요. 이분이 그 당시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2006년도에 해군 총장이 되셨는데 이때 고위직에 대해서는 뭐 지금처럼 뭐 이렇게 뭐 비선 실세들이 뭐 이렇게 찔러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인사추진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고위직에 대해서는 군 장성들까지도 거기에 이제 각군 총장들도 들어가 있었나 봐요. 그때 인사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당시 비서실장이 했었고 비서실장이 현 문재인 대통령이셨대요. 어떤 일면식이나 그런 거는 없으셨는데 자료만 가지고 검토. 그렇죠. 당시에 이제 국방개혁 2020에 대한 삼군 균형 발전 비슷한 그런 거였죠. 그걸 추진하고 있는 이제 개혁성에다가 업무 능력, 추진력을 보고 이제 발탁을 그냥 하신 거. 그때 인연이 처음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송영무 장관 후보자가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그렇죠. 임기를 다 못했죠. 몇 개월 못했죠. 8개월 정도 일찍 나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 오래 버티셨네. 그 아니 8국에? 그러면은 퇴임하신 게 2008년이겠네요, 그죠? 거죠. 예, 바로 정권 바뀌고 이제 그냥 정권 예, 바뀌고 예, 거의 그냥 바로 예. 교체가 된 바로 거네요. 교체가 된 거죠. 그래. 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국방개혁은 송영무 장관 후보자를 보면 알 수 있죠. 있는 거죠. 예. 자, 그럼 저 마지막으로 네. 예, 우리 송 후보자님이 국방장관이 되면 우리나라 군대가 어떤 군대가 될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한번 정리를 예,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어렵고 큰 질문인데요. 거기 답이 이제 오늘 김종대 의원께서 쓰신 거기 그 페이스북인가요? 예, 포스팅. 예. 거기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송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지금 특히 LIG 넥스원 뭐 자문료하고 율촌 고문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런 예. 그거하고 좀 연관이 되어 있죠. 제가 여기서 조금 이제 좀 이해하시기 쉽게 좀 설명을 몇 가지 좀 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리베이트라는 용어는 그냥 이제 속칭 뒷돈이죠. 예, 그렇죠. 되돌려주는 예, 거니까. 이게 이제 기억이 나시는 게 옛날에 율곡 사업 대단했었죠. 그때는 뭐 진짜 아예 공식적인 몇 퍼센트 이런 게 막 규정에도 있을 정도로 정가가 예. 있었으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 뇌리에는 이제 아주 안 좋은 거로. 굉장히 안 좋은 예, 거로 예, 되죠. 예. 자, 지금 송 후보자님이 하셨던 거는 자문 또는 고문이셨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조금 비견해서 좀 비교해 볼 예, 만한 예. 분이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좀 최초 국방장관 후보자로 내정이 되셨던 김병관 예. 씨가 계셨죠. 낙마하셨죠. 예, 낙마하셨죠. 그때도 낙마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그 에이전트 회사의 고문으로 일하시면서 예. 아마 1년 정도 근무하시면서 얼마 정도 1억 억대 이제 그걸 수수했다는 그걸로 낙마를 하셨죠. 근데 이제 그 성격을 조금 달리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통상 이제 방산 비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해외 업체들이 무기들을 한국에다가 파는 거예요. 그럼 팔려면 이 사람들이 뭐 영국 사람들일 수도 있고 미국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잖아요. 언어도 아니까 대리인들을 둬요. 그렇죠. 이게 이제 에이전트라고 이제 합니다. 그렇죠, 에이전트.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했던 일광공영, 뭐 이런 그렇죠. 이규태, 예, 뭐 맞습니다. 이런 회사들이죠. 린다김. 그렇죠. 린다김이 대표적인 네. 케이스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영어도 잘하시고 뭐 이렇게 이중국적인 경우도 많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그 예비역 장성분들을 많이 영입을 하세요. 브로커죠. 브로커. 일종의 브로커 역할이에요. 근데 그게 리베이트예요. 그게. 근데 이제 지금 송 후보자님은 그런 게 아니고 정상적인 그런 외국 회사를 대행한 게 아니라 그 한국의 법인 율촌, 그 다음에 LIG 넥스원에 관련된 뭐 예를 들면 그 방산과 관련된 전문 지식을 변호사들에게 그렇죠. 세미나를 해준다든지 알려준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무기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기술이나 성능도 되긴 하지만 운용 개념이에요. 그렇죠. 이 운용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수출도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건 굉장히 외국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지식 재산이에요. 그런 걸 하신 거죠. 그리고 LIG 넥스원은 실제로 그렇게 기여하셔서 인도네시아에 잠수함을 세 척 파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셨던 거예요. 이런 얘기들은 어저께 이제 증인으로 나오신 분들이 다 증언을 좀 하셨고요. 그러니까 성격이 완전 완전 틀리죠. 하나는 국부 유출. 예. 우리 국민의 세금이 해외로 예. 나가서 해외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고 그렇죠. 지금 송 후보자님이 하신 거는 국부 창출이죠. 벌어오는 거니까. 네, 간단한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일반 국민들이 자꾸 헷갈리시니까 이게 이제 방산업체에 뭐 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기업으로 치면 내가 뭔가 좋은 뭐 영업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왔어. 그럼 회사에서 나한테 인센티브를 주잖아. 그러니까 송 장관님은 그런 인센티브를 받은 거고 그 이전에 리베이트라고 하는 거는 회사에 손해를 끼쳐놓고 그러니까 원래 지출해야 될 돈보다 더 많이 지출하게 하고 나는 따로 뒤로 따로 돈 받는 거야. 이거 성격이 완전 다른 거지. 그러니까 저쪽 배불려준 회사한테서 인센티브를 받는 거야.
그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제 무역 대리점은 합법적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좀 불법적으로 원가를 가다 계상한다든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죠. 뭐 군사기밀을 유출한다든지 그런 과정이고 지금 송 후보자님 같은 경우에는 그 성과급 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 뭐 예. 제가 비유를 든 건데 예, 맞아요. 예, 그냥 예. 월급만 받으신 그렇죠. 거예요. 월급하고 예. 자문료만 받으신 거고. 그러니까 심지어 인센티브도 안 받았어. 네, 인센티브 안 받으신 아니 거예요. 저는 지금 중령님 말 설명을 들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들이 좀 해소된 게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저한테도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무기를 팔고 뭐 아니면은 이런 대개는 보면 이런 무기 체계들이 다 과학기술이나 뭐 이런 거랑 연동되는 거니까 오히려 무슨 공학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자문을 해야지 왜 군인이 거기에 자문을 하냐 이거는 그냥 이름만 빌려주고 돈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중령님 설명을 들으니까 저도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기가 이게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전투에 활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투 개념이나 전력 개념을 모르면 그 무기를 사가도 사실 소용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 전투나 이 전력 개념을 이해시킬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라는 거 이거는 정말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되게 쉽게 이해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라면 사실은 으로 말하면 뭐 보병, 포병 뭐 이런데 전투병과 항해만 하시죠. 그러니까 제독이라 그러죠. 투스타급 이상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항해병과세요. 항해병과가 아니면 공군의 조종병과처럼. 그런데 이제 거기를 이제 기관병과를 또 기관병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호를 개방하셨죠. 그러니까 대병과 제도라 그래서 인력의 풀이 작은데 우리가 정말로 좀 깜이 되는 친구가 있으면 이렇게 히딩크처럼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요즘 우리 흔히 얘기하는 칸막이를 허물어라. 그렇죠. 그거지. 칸막이가 좁게 쳐져서 그냥 그 칸막이 안에서만 이렇게 서로 돌려먹기 하고 이거를 허물어서 전체에서 풀을 넓혀서 그 안에서 이제 인재를 뽑아 쓰자. 이게 뭐 요즘 뭐 융합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박제도 그 상관이셨다면 그분은 도대체 왜 그러세요? 그분은 사실 저는 그분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예전에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방위사업청이라는 데가 있고 그때 노무현 대통령 있을 때 만들었던 조직인데요. 그건 뭐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그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 추천위원으로도 활동도 하셨고 한나라당 쪽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연고가 좀 있으신 분이죠. 일단 그러고 제일 연평해전 때 그 지금 송영무 후보자의 상관이셨죠. 그런데 이제 뭐 굉장히 이제 문재인 정부 또는 노무현 정부의 그 NLL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을 굉장히 공개적으로 많이 비판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심기가 좀 그러신 데다가 이거는 공천을 말하시는 분인가요? 뭐 비례 한 자리 하시면. 예, 저는 그거는 잘 예, 그 뭐 알 수가 없죠. 예. 뭐 그분이 순수한 뜻으로.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좀 핵심은 이제 연평해전의 영웅은 본인이신데 예, 사령관이신데 송영무 당시 이제 제독 이 전투 전단장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건 참모로서 뭐 사령부에 있었는데 걔가 뭘 그렇게 잘했다고 걔가 영웅. 그래서 어저께 김학용 의원이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어디 가서 충무공이라고 얘기하고 다니지 말고 뭐 연평해전 영웅이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마 답변을 그렇게 하셨죠. 이거는 참 해군의 명예를 참 전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령부에 있었던 분들 중에 훈장 받으신 분들도 다 반납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안타까운 일이죠. 그거는 해군이 그 작전을 수행을 해서 승리를 거뒀던 그렇죠. 거고 그 중에서 이제 그런 그 작전 수행했던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몇몇 사람들을 대표로 선발해서 상을 주고 그렇죠. 예, 그런 건데 뭐 억하심정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김학용 의원이 이렇게 집요하게 이렇게 물건 늘어지셔서 음주운전 그걸 추가로 지금 탁 해가지고 똥볼을 찾는데요. 이거는 유튜브 영상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참조해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군사 전문가 하면 누구 떠오르세요?
자꾸 정의당의 김종대. 예. 예. 김종대 의원이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어요. 네, 맞아요. 예. 페이스북에 김종대 의원이 그 한번 소개. 글을 올렸는데 예, 대충 뭐 어떤 내용인지. 굉장히 긴 내용이니까 뭐 다 예. 소개해서 읽을 예. 수는 없는 것 같고 간단하게 축약을 하면 정의당은 원래 송영무 장관 후보자를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예. 본인도 그런 어떤 시각에서 청문회를 지켜봤는데 김종대 의원이 말한 거는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은 그 부분입니다. 결국은 나머지 도덕적 시비 이런 거는 다 넘어가고 남은 거는 고액 수임료, 자문료 이 부분인데 김종대 의원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문의 성격 이걸 봐야 된다. 이게 자문이 그러니까 무슨 이권에 개입해서 이권의 수수료를 받은 거라면 문제가 되는 거지만 이 자문의 성격이 그러니까 이 방위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학습시켜 주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이 방위사업 관련된 수출 업체들한테 지원을 해서 이 수출을 좀 더 수출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된다. 금액을 차치하고. 그래서 김종대 의원이 저는 그러면 더 이상 이런 도덕적 시비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다른 평가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전의 당론과 다른 그런 글을 올리셔서 굉장히 큰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향적인 거네요. 네, 그죠? 그렇죠. 당론과 지금 반대의 네, 어떤 그렇습니다. 입장선에. 예.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이제 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자문료 관련해서 그러면 이게 사실 그 무기 관련해서 보면 리베이트가 항상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맞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일부러 한 10년치를 모은 건데 어떻게 10년치 휴가 475일 그 10년 동안에 따님이 또 출산을 2번이나 하셨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 뭐 상을 줘도 시원찮을 판에 휴가 갔다고 뭐라 그러는 건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지난번에 뉴스에 한번 다루셨잖아요. 네. 근데 되게 조금 가슴이 짠했던 게 네. 그때 뭐 그때 좀 아픈 딸이 있다고 그게 있었는데 보니까 이분은 첫째 딸. 아 네. 맞아요. 예. 휴가 쓰신 분은 첫째 따님입니다. 예, 둘째 따님은 위장전입과 관련해서 제가 기사로 썼지만 16 나이에 그때 이제 그 몹쓸병 때문에 8살인가 병원 9살에 발병이 돼서 예. 8년간 고생하다가 가슴 아프더라고요. 예, 세상 그 꽃을 미처 피워보지도 못하고 하늘나라로 간 그런 아픈 가족사가 담겨 있었던 의혹이 바로 위장전입 사건입니다. 예. 그 의혹을 제기하더라도 최소한의 인간적인 배려는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그래도 다 같은 한 세상, 이 한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너무 잔인한 의혹 제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자, 모든 의혹이 거의 이제 뭐 거의 30가지에 가까운 의혹이 제기가 됐지만 거의 다 정리가 됐고요. 지금 청문회에서 한 2가지 정도가 이슈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음주운전입니다. 26년 전, 1991년, 예, 그때 있었던 음주운전 의혹. 그 다음에 하나는 법무법인 율촌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받은 고문료, 그리고 LIG 넥스원에서 자문하면서 받았던 자문료. 또 자문료. 네. 이 2가지가 지금 마지막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오늘 정리를 좀 할 건데요. 특히 이제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의 김학용 의원이 집요하게 지금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무슨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해가지고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예, 똥불을 찼죠. 예, 자살골. 자살골을 넣습니다. 그 자살골 한번 소개해 주죠. 예, 거의 뭐 청문회 오후쯤 네. 돼서 갑자기 이제 굉장한 거를 또 하신 것처럼 네.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음주운전은 더 이상 없느냐 그렇죠. 물어봤고 김 의원님 물어봤고 그거에 대해서 좀 없다 네. 했는데 그러면은 만일 있으면 사퇴하겠느냐 봐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청문회장을 술렁이게 만들었었죠. 아, 굉장히 많이들 놀라셨고, 예. 예. 근데 결과가 굉장히 허망하게 끝났었죠. 예. 네. 그게 본인이 아니라 그 동기생. 동기생. 예, 동기생. 예, 박모 대령으로 예, 시기가 예, 91년도 예. 똑같아요. 진해 해군 예. 작전사령부에서 원래 그때 있었던 거는 사과를 하셨던 거고 네. 이제 처리 과정에서 당시에 좀 음주 문화에 대해서 좀 전 사회적으로 관대할 때여가지고 그게 이제 부대 그냥 소속 통보라는 이름으로 해서 좀 됐던 거. 그거는 이제 송 후보자만 그렇게 됐던 건 아니고 당시에 이제 한 33건 정도가 있었는데
뭐 21명, 예, 33명 가운데 그쵸, 21명은 예, 우리 소속 송 후보자님하고 비슷하게 다 그렇게 처리가 어저께 됐다고 이철희 그러더라고요. 의원님이 예. 청문회장에서 그걸 읽으셨는데 뭐 네. 기물 파손한 거, 뭐 차량을 부순 거 그런 것도 다 소속도 그 당시는 좀 그랬던 것 그렇겠죠. 같아요. 네. 그래서 91년이에요. 예. 그게 어느 시절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깨끗하게 사과를 하셨고 네. 젊은 날의 실수 네. 이렇게 사과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전출을 네. 오셔가지고 그때 이후에 뭔가 제보를 또 받으셔서 이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김학용 의원이 지금 굉장히 사실 그 91년도에 있었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사실 경찰에서는 해군 헌병대로 이첩을 했고 그리고 해당 부대장이 그걸 처리를 다 한 사안이잖아요. 이게 외부로 나오기 굉장히 힘든 자료가 외부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방부에서도 이 유출이 어떻게 됐는지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확인을 해줬는데, 예. 오늘 언론에서도 이제 그게 네. 다루기 시작했는데요. 뭐 며칠 전부터 좀 예. 기민이 있었죠. 오늘 본격적으로 다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좀 몇 가지 이제 네. JTBC에서 6월 20일 네. 날 방송했던 뭐 장보고 사업과 관련된 네. 거기에 뭐 LIG 넥스원 자문을 했다는 LIG 네. 넥스원이 입찰을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뒤에 송영무 후보가 있는 거 아니냐. 네. 또 동시에 이제 다른 건으로 해서 네. 또 LIG 넥스원이 율촌이라는 회사에 뭐 또 소송 의뢰인 그 계약을 맺었는데 그 뒤에도 또 있느냐 그런 것들이 나왔었죠. 근데 네. 그것도 자료들이 군사 2급 비밀이라. 2급, 3급 예. 비밀들이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의혹 제기들이 사실은 됐죠.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오늘은 인사청문회를 가지고 군사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특히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지금 의혹이 해소가 된 상태입니다. 한 2가지 정도 지금 남아 있는데요. 그러면 과연 어떤 세력과 어떤 사람들이 송영무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이러는 것인지 그 배경도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송영무 장관이 취임했을 경우 과연 우리나라 국방이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그런 부분 한번 들어보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잘 아시는 군사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석희 예비역 중령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저와 함께 옆에서 도와주실 UBC 대표를 맡고 계시는 김영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석입니다. 네, 우리끼리 너무 짜고 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리액션 담당인데 열심히 리액션 해가지고 또 방송을 우리 좀 풍부하게 만들겠습니다. 이 경영 부분 대표님이 방송에도 자주 나오시고 글도 열심히 쓰시고 네. 이거 보도 부문 대표가 더 분발을 해야 네. 된다는 어떤 무언의 압박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그 송영무 장관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서는 저희 그 정치 신세계 팟캐스트를 들으셨던 분들은 대부분 해소가 되셨을 거예요. 예. 뭐 다양한 의혹이 제기가 됐죠? 뭐 기억나시는 거, 예. 또 저는 제일 기억나는 네. 게 그 따님 주식 70만 원어치 샀다고 그게 무슨 뭐 방산비리랑 연관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그 주장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 그런 거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국민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네. 나는 위장 전입. 그 스토리는 제가 여러분들 덕분에 그 기사가 거의 지금 30만 건 조회를 지금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30만 건이라고 하면요. 지금 저희는 아직 네이버 다음 포털에 아직 안 들어간 상태인데, 포털에 들어가 있는 기사도요, 정말 최상단에 아주 중요 메인에, 기사로 메인에 노출이 되어야 30만을 조회를 합니다. 정말 대단한 네, 정말 SNS에서 진짜 예. 그렇게 많이 회자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만큼 그 내용에 가지고 있는 그 좀 진실성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표현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중령님 혹시 그 기사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진짜 임팩이 대단하시더라고요. 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우리 군사 전문가, 예, 군사 전문가 하니까 김종대 의원 생각나는데 김종대 의원보다 훨씬 군사 전문가이십니다. 이석희 중령님 한번 본인 소개 한번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육사를 나왔고요. 네.
2014년까지 방위 사업 중에서 한 10년 정도 네. 방위 사업과 관련된 일을 좀 네. 했었고요. 네. 14년 이후에 나와서 이제 좀 개인 일을 하다가 네. 최근에 이제 좀 이런 정치에 관심이 네. 있더라고요. 이렇게 네. 너무 이번에 촛불 시위나 네. 이런 걸 네. 보면서 네. 정치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네. 것을 군인이었지만 네. 굉장히 많이 느껴서 예. 좀 예. 그럼 지금 민간인? 완전 신분이시네요? 민간인이시죠. 머리 보면 외모가 예. 보통이 아니신 것 아이고 감사합니다. 조국 민정수석하고 예. 좀 그지? 그래서 뭐 굉장히 밖에 나가면 예. 인기가 많으실 것 예. 같은 예. 인기나 많으셨어요. 아마 지금 하얀색 머리 때문에 좀 그렇게 보시는데 제가 못하죠. 요즘은 흰머리가 대세가 되어버렸어요. 예, 그런가요? 염색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흰머리 계신 분들이. 생도 시절에 예. 그 소개팅 미팅 같은 거 나가면 굉장히 인기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예, 뭐 열심히 했죠. 했는데 또 그게 뭐 외모만 가지고 또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연예인 세계는.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쑥스럽네요. 예. 자, 그래서 우리 의혹 제기 아까 말씀드리다가 이제 또 했는데 위장 전입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제가 쓴 기사를 한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청문회에서 위장 전입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리고 저는 사실 또 개인적으로 좀 어처구니 없었던 거는 따님 휴가 475일 그거는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걸 의혹이라고 제기를 할 수 있겠지만 세상 물정 조금 직장생활 조금 해본 사람이면 그런 의혹을 제기를 할 수 없어요. 너무 악의적인 것 같다는 생각 드는 게 왜 그러냐면 10년치를 모아서 이렇게 휴가 일수를 계산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의혹을 제기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한 1년치, 2년치로 하면은 뭔가 이렇게 의혹의 규모가 안 운전 그 건이 나오면서 그거는 사실은 군사 비밀은 아니지만 그렇죠. 개인 정보로서 그때는 뭐 수기로 작성했을 텐데 그러니까요. 아마 제가 듣기로는 김학용 의원께서 아마 진에 내려가셨었는데 뭐 알고 내려가셨죠. 누구한테 얘기를 들으셨을 테니까. 그래서 그거 찾아라 그랬는데 아마 헌병대에 계시는 분이 담당자 그거 찾으시는데 2시간 반 정도 다 뒤지고 뭐 창고를 다 뒤지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이미 뭐 무슨 그런 파일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뜻이 그렇죠. 뭔가 자료의 존재는 김 의원님이 알고 계셨던 것 같은데 그쪽에서는 뭐 그런 거를 찾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26년 전에. 자, 그러면 그거를 누군가가 굉장히 91년도면 굉장히 오래된 26년 일이잖아요. 전이죠. 26년 전 일인데 그렇게 오래된 일을 끄집어내서 누군가가 알려주고 확인해봐라 이렇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지금 내부에 해군 내부에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견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료들은 이제 해군 자료들이니까 네. 뭐 그런 자료들 해군 자료니까 그러면 해군 안에서 네. 뭐 이거는 뭐 어저께 청문회장에서도 얘기가 나온 거니까 뭐 이함대 사령관 그 예전에 이제 송영무 후보자님의 상관이셨죠. 네. 1차 연평해전 네. 때 그분이 굉장히 공개적으로 송 후보자를 많이 이제 비난도 하셨고 그렇죠. 그래서 김학용 의원이 그분 실명을 거론하셨죠. 네. 그래서 뭐 박모제동 박모제동님 하셔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좀 받으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도대체 개인의 문제인지 이게 아니면 이 해군 내에 이제 어떤 주도되는 세력과 사실 이 송영무 후보자님이 이번에도 언론에 나오기는 했는데 뭐 저는 이제 육군 출신이니까 잘 모르는데 해군에는 이제 마진창이라고 해서 마진창. 그러면 마산, 진해, 창원. 그 지역을 딱 그 지역이네. 그쪽 지역에서 나온 고등학교 뭐 특히 이제 거론되는 게 진해고등학교. 진해고등학교. 뭐 예를 들면 김성찬 의원님 지금 하고 계시는 황기철 제동님 다 거기를 나오시고. 그래서 뭐 해군 출신 이제 동료들한테 한번 들어보니까 자기가 진해고등학교를 나오거나 아니면 와이프가 나오거나 아니면 장인어른이 나오시거나 거기에 이제 전반적인 뭔가 하여튼 진해고에 뭔가 걸쳐 있어야 되는. 그렇죠. 그런데 독특하게도 송영무 후보자님은 대전고등학교 충남이시죠. 충청도 분이 참모총장까지 올라가신 논산 출신이시고 좀 그런 게 있죠. 그러면
지금 김학용 의원이 청문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해군으로부터 제보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은 그 해군 내부에서 우리가 추론을 이렇게 해볼 수 있죠. 일단 주류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그 주류 기득권 세력이 우리 송 장관 후보자를 주저앉히기 위해서 뭔가 굉장히 바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런 추론이 가능하거든요. 저 일부에서 그렇게 추론하시는 분도 사실 계시더라고요. 네, 해군 네. 그 사실 해군 입장에서는 얘기하기가 네. 사실은 좀 부끄러운 민낯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말씀하다가 했는데 해군이라는 지역이 군사 기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군수사령부나 네. 많은 사령부들이 있고 또 기지가 있고 그게 아마도 이제 일각에서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데 송영무 해군 참모총장이 되시고 나서 네. 몇 가지 개혁을 하신 부분과도 연관이 좀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어떤 분들이 있어요. 개혁? 예를 들면 가장 큰 게 진해에 있던 해군 작전사령부를 네. 부산으로 옮기셨죠. 그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뭔가를 뺏기는 입장에서는 그죠. 예. 아. 그게 이제 사령부만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많은 어떤 부수적인 인력들, 그 다음에 가족들, 그 다음에 관련된 업체들 다 이게 이전하는 거니까 이해관계 충돌이 이해관계 충돌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시각이 좀 있으신 것 네.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헌병병과에 대한 어떤 대대적인 개혁. 예, 그래서 어떤 개혁이? 그러니까 당시 이제 그 송 후보자께서 생각을 하실 때는 그 해군 헌병병과가 좀 이제 적폐가 좀 많이 있었다고 보신 것 같아요. 예, 관행적으로. 그래서 헌병병과를 대대적인 개혁을 조금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헌병병과가 아닌 분을 뭐 수장으로 앉히고 그거는 사실은 육군에서도 가끔 있습니다. 육군에서도 보병을 앉힌다든지 그런 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대표적인 게 이제 해군은 함장들은 대부분 이제 항해병과 이분들만 하세요. 그러니까 뭐 육군